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더 지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어미,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운성 장마당에서 공개 총살이다.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중국산 휴대폰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단 하나뿐인 어머니가 닷새 뒤에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장이 멎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퀴퀴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기숙사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는 평화로운 일요일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가 기계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목은 반역죄 딸이 조국을 배신했으니 그 어미 역시 같은 사상을 품은 반동분자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거겠지. 손 쓰기엔 너무 늦었어. 이건 결정된 사항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결정되었다. 그 말들이 대모처럼 제 뇌리에 박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이곳 남한 땅에서 과거를 숨긴 채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은 매일 밤 저를 악몽 속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스스로를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저희 어머니가 대신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벼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잿더미가 되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이름은 차수연. 2해 전까지 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에서 독사라 불리던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버렸지만 조국이 제게 가르쳐준 기술까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약점을 파고들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어코 길을 찾아내는 기술. 지난 2년간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닷새. 제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닷새뿐이었습니다. 남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전화로만 지시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미친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제가 직접 판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지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바닥 밑에 숨겨두었던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저는 지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전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도 움직인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닷새간의 기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공개 처형이다라는 사형 선고 앞에서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적진의 심장부 국경지대로 뛰어들었던 한 딸의 처절한 전쟁 이야기. 과연 저는 불가능에 맞서 제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부디 제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일요일. 결심이 서자 제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공장 기숙사의 작은 방. 지난 2년간 저의 모든 절망이 배어있는 이 공간을 둘러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돈 뭉치와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왕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사장, 나 차수연이요. 결심은 섰나. 나도 움직이겠소. 오늘 밤 안에 내가 영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오. 가장 빠르고 가장 은밀한 길으로. 왕 사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년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누군지 잊었나?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북에서는 1급 배신자다. 중국 국경지대는 북조선 보위부 놈들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곳이야. 내가 영길에 나타나는 순간 너는 사냥감이 되는 거다. 알고 있소.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국경에 가야만 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어. 멀리서 전화 몇 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오. 어머니가 갇힌 감옥, 나를 쫓는 리태준의 움직임, 브로커들의 배신 가능성까지.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내 목숨은 이미 이 판에 걸었어.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어차피 작전은 실패할 거고 어머니는 돌아가시오. 그럼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 선택하시오. 나와 함께 이 미친 판에 뛰어들어 10배를 벌지 아니면 이대로 전화를 끊고 없던 일로 할지. 수화기 너머로 왕 사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지요. 위험 부담과 수입. 결국 그의 저울은 돈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 자정 인천항으로 와라. 거기서 기다리는 어선이 있을 거다. 자세한 건 다시 연락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한 뒤 다시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타며 혹시 모를 미행을 따돌렸습니다. 보위성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밴 탓이었지요. 어둠이 내린 밤 저는 인천항의 어두운 부둣가에 도착했습니다. 칼날 같은 밤바람이 제 얇은 옷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부둣가에 서서 차가운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과거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보위성 시절 탈북을 시도하던 한 가족을 체포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업은 젊은 부부였지요.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향해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저는 그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아이의 눈빛. 그저 맑고 투명해서 오히려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을 저는 지난 2년간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때 그들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죄인의 길을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죗값을 치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불빛 하나 없는 작은 어선이 안개를 뚫고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배에 올랐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디젤유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배의 밑바닥 어창에 몸을 싣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몇몇 사람들이 짐짝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오갈 뿐이었지요. 배가 출발하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새 거친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배 멀미로 속이 뒤집히고 토사물을 몇 번이나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성시의 지도가 그리고 리태준의 얼굴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항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으니까요. 월요일. 꼬박 하루가 걸린 항해 끝에 저는 마침내 중국의 한 작은 항구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왕 사장이 보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허름한 승합차에 태워 다시 몇 시간을 달려 영길 시내의 한 낡은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당분간 사장님의 작전실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파트는 겉보기와는 달리 안에는 최신 통신 장비와 여러 대의 컴퓨터 그리고 상세한 국경 지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간판들.
이곳은 희망과 절망이, 배신과 거래가 뒤엉켜 들끓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기계 소음을 듣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왕 사장의 대리인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온성 보이부 감옥에 수감된 제 옛 동료 최민준과 연락을 연결해 주시오. 지금 당장. 최민준. 그는 보이성 시절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여리고 정의감이 강했지만 병든 아내 때문에 보이성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 그의 아내가 급병으로 쓰러졌을 때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을 구해준 적이 있었지요. 그는 제게 큰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 위성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민준 동무. 차수연.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동무. 어떻게? 내 사정은 나중에 설명하지. 지금은 시간이 없소.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내 어머니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내가 리태준 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어. 발각되면 나와 내 아내는.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모든 것을 걸려는 거야. 내 어머니를 그곳에서 빼내주게. 성공하면 자네와 자네 아내가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네. 왕 사장이 보증할 걸세. 최민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집을 상상했습니다. 낡고 추운 관사,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아내의 곁에서 그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한때는 정의로운 인민의 보위 일꾼을 꿈꿨던 그가 체제의 부품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을까? 저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 동무, 자네 아내의 병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나? 하지만 남조선에 오면 살릴 수 있네. 최고의 의사들이 수술해 줄 걸세.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텐가? 제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소. 수연 동무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을 때가 된 것 같군. 뭘 하면 되겠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작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할 작전은 두 가지요. 독자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성공의 열쇠였으니까요. 저는 지도 앞에 서서 마치 부하들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의 이름은 작전명 산새요. 산새가 어떤 새입니까? 높은 곳에서 요란하게 울어대서 사냥꾼의 시선을 끄는 새지요. 이 작전은 바로 그런 미끼 작전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정보원을 통해 리태준에게 차수연이 화요일 밤 해령 쪽 국경으로 직접 침투할 것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릴 겁니다. 리태준은 저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분명 주력 부대를 모두 이끌고 해령으로 달려갈 겁니다. 온성 시내가 텅 비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산새가 울어서 사냥꾼을 유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작전의 이름은 작전명 두견새요. 두견새는 뻐꾸기라고도 부르지요.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나오는 새입니다. 이 작전이 바로 진짜 구출 작전입니다. 최민준 동무, 자네가 바로 두견새가 되는 거요. 리태준이 산새의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자네가 감옥 안에서 움직여야 하네. 감옥의 제수 기록을 조작해서 우리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병든 제수와 바꿔치기 하는 거요. 그리고 공식적인 이송 절차를 통해 어머니를 감옥 밖으로 빼내는 걸세. 마치 두견새가 제 알을 다른 둥지에 넣어두고 나오듯이 말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왕 사장의 대리인과 최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담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동무 할 수 있겠나? 해보겠소. 수연 동무를 믿고 내 목숨을 걸어보겠소. 그날 밤 저희는 밤을 새워 작전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2마리의 새가 운명을 걸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영길의 아파트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전 상황판 앞에 서서 위성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현장의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 옆에는 왕 사장의 대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지요. 보고 드립니다. 작전명 산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리태준이 주력 정찰조를 이끌고 회령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도박이 통한 것입니다. 리태준은 제 어머니를 미끼로 던져놓고 정작 그 미끼를 문 저를 잡으러 도시를 비운 셈이었습니다. 조소. 이제 작전명 두견세를 시작하시오. 최민준 동무와 연락은 유지되고 있어? 네. 지금 최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최민준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보이부 감옥의 서류 보관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재수 기록을 조작하고 있을 그의 모습. 그의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을지, 손에 땀이 얼마나 솟아나고 있을지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서류를 조작하는 동안 복도를 순찰하던 동료 간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최 동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최민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합니다. 아, 이송 서류에 문제가 좀 있어서 확인하고 있었소. 간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돌아섭니다. 그 짧은 순간 최민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을 겁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대리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최민준이 기록 조작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리선이 여사를 병든 죄수로 위장시켜 이송 차량에 태우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 약속된 대로 인근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 우리 행동조가 차를 인계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왕 사장의 대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젠장. 운전사가 배신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운전사까지 우리 편 아니었어. 돈을 두둑이 챙기고는 리태준에게 그대로 불어버린 겁니다. 약속 장소인 병원으로 가지 않고 길을 꺾었습니다. 저 길은 온성 주둔 군부대로 가는 길입니다. 리태준. 그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회령으로 가는 척 미끼를 물었지만 동시에 온성에도 또 다른 덫을 파 놓았던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리인의 말을 자르며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소. 살쾡이 작전을 실행하시오. 살쾡이 작전이라니요? 그래. 내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라고 하지 않았소. 약속 장소 근처에 대기조를 숨겨두라고. 지금 당장 행동조를 움직여 군부대로 가는 길목을 막으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대리인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둔탁한 충돌음과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리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습니다. 행동조가 인근 공사장의 트랙터로 길을 막고 타이어를 터뜨렸습니다. 그 틈에 리선이 여사를 빼내서 화물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하십니까? 최민준 동무는. 2분 다 무사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총소리는 안 났지만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제 온성 전체가 곧 봉쇄될 겁니다.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어머니를 빼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전체를 상대로 쫓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리태준. 이게 시작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스승과 제자 그리고 배신자와 추격자 사이에 벌어지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수요일. 다음 날 아침 온성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왕 사장의 대리인이 가져온 소식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폐쇄됐고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온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이건 그냥 검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최민준 동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 폐가에 숨어 있습니다. 어제 빼돌린 화물차는 이미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리태준 놈이 산 전체에 수색대를 풀었습니다. 군경까지 동원했다는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숨어 계실 폐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낡고 축축한 흙벽,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공포. 그곳에서 어머니와 최민준, 그리고 브로커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처럼 어머니와 통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연아,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나는 괜찮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졌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다 저 때문인걸요. 그때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수연아. 내가 보위부에 끌려간 건 내 탈북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나는 몇 해 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동무들과 함께 부모 잃은 꽃제비 아이들을 몰래 돌봐주고 있었다. 장마당에서 음식을 구해다 먹이고 겨울에는 잘 곳을 마련해 주었지. 그걸 보위부 놈들에게 들킨 게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을 당의 교원으로 살아오신 제 어머니가 체제가 가장 금기시하는 비밀 조직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내가 떠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다. 내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앞에서 그 사상이 무슨 소용인지.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한 몸의 안위를 위해 조국과 어머니를 등졌는데 어머니는 가장 위험한 곳에 남아 꺼져가는 생명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통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최민준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수연 동무 들었는가?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민준 동무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까지. 아닐세. 나는 어머님을 보면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썩어 빠진 체제가 아니라 바로 저런 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작전은 단순히 제 죄책감을 씻기 위한 이기적인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위대한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는 신성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리태준의 머릿속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 눈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온성탄광의 폐경도. 그곳은 수십 년 전 폐광된 이후 보위부의 비밀 처형 장소로 암암리에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산을 내려오십시오. 저는 다급하게 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려가면 바로 발각될 겁니다. 군견들이 냄새를 맡을 거라고요. 아니요. 산을 내려와서 온성탄광의 폐경도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은 리태준의 머릿속에 죽음의 장소로 각인되어 있을 거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군견들도 그곳의 피비린내 때문에 다른 냄새를 맡지 못할 겁니다. 대리인은 제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결국 제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일행은 리태준의 수색대가 휩쓸고 간 산을 조용히 빠져나와 지옥의 입구와도 같은 어두운 갱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요일. 갱도 안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벽에서 스며 나오는 축축한 냉기, 그리고 어디선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곳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그들은 마침내 갱도의 다른 쪽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마지막 관문 압록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국경 전체가 비상입니다. 군인들이 10m 간격으로 서서 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 한 마리 얼씬 못할 지경입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어머니의 사형 집행 시간. 저는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왕 사장의 대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 행동조 놈들이 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이대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올 것이 왔구나. 브로커들의 배신.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마지막 결심이 섰습니다. 왕 사장에게 전하시오. 돈은 주겠다고. 대신 오늘 밤 내가 직접 강을 건너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올 테니 도강 준비를 하라고. 대리인은 기겁을 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당신이 거길 어떻게 갑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낫소. 내가 직접 가서 돈을 주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리태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지. 저는 브로커를 통해 리태준의 직통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리 부장님 접니다. 차수연. 내년이 기어들어 올 줄 알았다 독사 새끼. 어머니는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부장님께 드릴 선물을 가져온 겁니다. 선물이라 내년이 나한테 줄 게 뭐가 남았지? 부장님께서 청진 별장에 모아두신 달러 뭉치들. 그리고 마카오의 비밀 계좌. 제가 그 장부를 들고 지금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태준의 숨겨진 비자금. 그것은 저만이 알고 있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제가 지금 압록강 상류 해산 쪽 국경에 와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직접 오시면 장부 원본을 넘겨드리고 제 목숨도 내어드리지요. 대신 저희 어머니는 흥정할 생각 마라. 내년과 내 어미 둘 다 내 손으로 잡아서 처형할 거다. 좋다. 해산으로 가지. 내년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줘야겠구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됐소. 리태준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해산으로 이동할 거요. 그 틈에 내가 하류를 통해 북으로 들어가겠소. 나를 강 건너까지 데려다 줄 가장 빠른 배를 준비하시오. 제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제발 하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 주기를.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
저는 작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북한 땅으로. 제가 탈출했던 그 강을 이제는 제 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배가 닿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갈대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축축한 진흙이 발목까지 빠졌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몇몇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최민준 그리고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엄마, 수연아.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약속한 돈을 건네자 그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우리를 강 건너로 데려다 주시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면 쏜다. 갑자기 강변을 대낮처럼 밝히는 서치라이트 불빛. 그리고 수십 개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는 끔찍한 광경.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태준이 남겨둔 일부 병력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젠장. 브로커 중 하나가 저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최민준 동무가 저와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민준 동무. 그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소.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요란한 갱음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왕 사장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북한 국경수비대의 시선과 총구가 일제히 그쪽으로 쏠린 단 몇 초. 가시오. 어서. 최민준의 마지막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미친 듯이 강을 향해 뛰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다른 배에 몸을 싣고 총알이 빗발치는 강물을 뚫고 중국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 등 뒤로는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7장 피로 얼룩진 재회 그리고 남겨진 자의 슬픔. 강을 건너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총알은 빗발처럼 저희가 탄 배 주위로 쏟아졌습니다. 제 옆에서 노를 젓던 브로커 하나가 신음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노를 빼앗아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팔이 부서져 나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강 건너편에는 저를 위해 죽어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중국 땅의 진흙밭에 닿았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왕 사장의 부하들이 달려와 저희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제가 건너온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어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최민준의 희생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려왔습니다. 연길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고열과 악몽에 시달렸지요.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최민준이 나타나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그 동무의 죽음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너를 도운 것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간 영웅적인 죽음이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셔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더 사람답게 살아서 그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최민준의 죽음은 정말로 셔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한 달 뒤 저희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낡은 화물선 밑바닥의 어창에 몸을 싣고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멀미 속에서 며칠 밤낮을 더 항해한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남한의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민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준 동무 보고 있는가? 우리가 마침내 이곳에 왔네.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마련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에 처음 들어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화장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 안이 금세 훈훈해지는 난방.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앞에서 어머니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남한에서의 삶이 마냥 장밋빛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북에서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머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북에서 교사였던 어머니를 할머니 선생님이라 부르며 잘 따릅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웃음 짓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봅니다. 저 역시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지금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북의 실상을 알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동무의 아내와 남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 사장이 약속을 지켜 그녀를 무사히 탈북시켜준 것이지요. 저는 그녀에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게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단순히 한 탈북 여성의 기구한 인생사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족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숭고한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건너편 어딘가에서는 제 어머니처럼 그리고 최민준 동무처럼 고통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